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저희 캐도남마에서 그 강과 하천의 그 녹조 현상, 이 녹조 현상이 폭염 때문이냐 아니면 4대강 때문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시 물관리 정책관이 나왔었죠. 그분이 이번 녹조 현상은 4대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 녹조는 4대강 때문이다. 보호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장과 그 실무 책임자의 말이 서로 다르니까 참 어찌된 영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 푸르다 못해서 쑥색이 된 한강물을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 마음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캐도남마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방송사 선정 기준에 따른다 이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 1천만 서울 시민의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시장님은 사실 기성정치인이 싫은 그런 유권자들이 뽑아준 무소속 후보였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소속 시장이 아닌 정파 정당 상관없는 그러한 1천만 서울 시민의 시장으로 돌아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짚겠습니다. 오늘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월요일이기 때문에 신율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독도 문제 어떻게 잘한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저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좀 최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단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이미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영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 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대통령이 더 일을 수습을 하거나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 합심해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말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독도를 방문한 그 자체를 놓고 옳으니 그르니 잘못됐느니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갔다 이거 일본 측 주장인데 그걸 국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토에 관한 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당연하죠. 이미 주사위를 던져졌기 때문에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연하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청와대가 실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방파제하고 과학기지를 독도에서 만들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의 시류적 지배를 강화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파제도 만들고 과학기지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 육해공 합동군사 독도 방어 합동 기동훈련을 9월달에 실시하기로 확정을 한 모양인데 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독도 해역에서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유엔 안보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면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혹시 국제사법재판소 뭐가 무서워서 못 가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국제사법이 아니라 형법재판소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의 로비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 무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 10만 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피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없죠. 그렇죠. 10만 분의 1%라도 질환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인데 뭐하러 그러니까 로비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가정이지만 무력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저는 군사훈련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방파제하고 과학기지는 계속 앞으로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독도 방문한 이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제가 솔직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수치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조사기관, 일시, 표본 오차,
조사 방법, 저 대상 이러한 것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러면 뭐 좋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오르는 추세다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명만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평가는 그거는 굉장히 좋죠. 지금 CG가 아직 안 나오는데, 예. 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CG가 나왔거든요. 66.8%가 긍정적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서 이제 빠진 것이 있죠. 지금 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지만 조사 방법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자의 축출 후 통계 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 비례 가중치가 부여됐다라는 너무 자세히 얘기해 아니 그거 지금 알았어요. 방송법에 걸려요. 성관법. 예. 그래서 지금 66.8%가 긍정적 아닙니까? 부정적은 18.4%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정적 빼면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민주당이 스탠스를 조금 잘못 일본 잡고 반응도 있습니다. 나오네요. 일본 반응은 이명박 대통령 독도 뭐 일본 거니까 저건 일본 상관이 반응. 없죠. 한일 감정이 악화됐다. 일본 사람들이 변화가 이렇게 없다가 생각한다, 44%잖아요.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더 이 독도 문제에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우경화 움직임이 있고 아무래도 일본 사실은 말이에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자극적인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보다 일본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박종호 선수인가요? 축구 보셨죠? 독도는 우리 땅. 축구 보셨죠? 그거 재밌죠? 어떻게 아직 결론이 안 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메달 박탈까지 간 사례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 보니까 진짜 일본 무슨 체조 선수들인가 보니까 우길승천기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박종호 선수가 그런 세레모니를 했을 때 양당이 나온 양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나온 평가가 있어요. 새누리당은 뭐냐면 그거 뭐 젊은 친구가 우발적으로 계획적이도 아닌데 이 정도의 이 말이 나왔고 민주당은 우리 땅 보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왜 그게 뭐가 어떠냐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반대로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굉장히 칭찬 일색으로 나오고 우리 땅 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민주당은 이제 좀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서 지금 이 한일 관계 그리고 반일 감정도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과는 무관하게 흐르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정략적인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도 한일 문제, 한일 관계 문제 그리고 일본에 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겁니다. 네임덕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을까요? 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죠. 근데 청와대 측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영토에 관한 문제고 예를 들면 영토, 국방, 안보, 외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설령 정치적, 국내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 관심 쓸 이유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특히 정치권이 문제예요. 여야 목소리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목소리 해줘야 돼요. 지금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당대표라든가 박근혜 의원라든가 좀 이렇게 전화 한 통화라도 먼저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건.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했죠.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그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좀 싫어하거든요.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의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전 너무나 당연하다. 그분의 멘탈리티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선거 대선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캠프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뭔가 좀 비박 끌어안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사덕 선대위원장이요. 김문수 의원은 덧셈의 원칙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가 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껴안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껴안지 않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알아 껴안나요? 예?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나 이재호 의원이 이거 정말 감사하네. 이 박근혜 후보 품에 안기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로만 제가 볼 때에는 포용을 한다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어떤 그들이 원하는 뭔가 하나를 양보할 생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정도로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전략일 뿐이지 진짜 그들을 포용하고 안고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계속 박근혜 후보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말을 던지고요. 이쪽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 그 다음에 무언가 양보할, 그러니까 선물. 그거를 좀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당내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나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친박 쪽에서 하잖아요 지금. 근데 순도 99% 박근혜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거기서 비박을 찾으려면 진짜 이건 모래알에서 못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의 당인데 자 보세요. 지금 그 경선관리위원회에 저 했잖아요. 발언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제재라도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모든 걸 각오하고서 저걸 하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경선 불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관리위원회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상황에도 뭘 끌어안고 뭐를 양보를 합니까? 예? 일단은 뭐냐면 좀 포용력을 보여줘야 돼요. 강자의 포용력 아닙니까? 뭐의 강자예요? 새누리당 내 절대 강자죠. 박근혜 후보는. 강제의 포용력을 왜 그렇게 못 보여주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게 그런 걸 못 보여주면 못 보여줄수록 저쪽은 별거 다 꺼내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경선에 기대를 걸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당초부터 이건 그냥 글러먹은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랑 우리 교수님하고는 이제 선물의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물 내용을 이번에 경선에 있어서의 내용인 것 같고 저는 정권을 창출했을 때의 선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가 일주일을 모르는데 그 무슨 정권 창출 후에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사인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어도 결국 대통령도 나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도장 찍은 반대쪽이 맨날 그거 들고서 우리 사실 약속이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박근혜 후보는 지킬 수 있죠. 그래요? 네. 전 그건 몰랐어요. 신뢰와 원칙을 항상 강조하시고 그런 근데 저는 글쎄요, 신뢰와 원칙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박근혜 캠프가 경선에서 이제 대선 쪽으로 뭔가 좀 방향을 바꾸면서요,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경선 쪽으로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제 대선 쪽. 그러니까 원래 경선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박근혜 후보 측은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당내 경선에서 김종인 박사를 위원장을 시켜가지고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경선을 의식하지 않고 대선을 의식했다는 거죠. 사실 이상동 교수나 박효정 교수같이 외부 인사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대선 본선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한다라고 박근혜 후보가 늦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것이 좀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백의종군을 하겠다 뭐 이랬는데 어떻게 이분도 곧 들어온다고 봐야죠? 부산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풀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돌아선 사람한테 절대로 눈길 한 번 안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포용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딴 사람 끌어오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겠죠. 현영희 의원이 공천 탈락 바로 하루 전날에
이미 당신은 탈락됐습니다. 통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로 바꿉니다. 네. 이건 뭔가 이야기를 뭔가 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참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면은, 누가 몇 점 해가지고 그거 밝히면 돼요.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야, 이 현영 의원이 이런 또 경력이 있어서 지역구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비례라도 줘가지고 이렇게 시킨 거구나. 그거 시스템 공천했다며요. 그거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말을 밝히지 못하면 그건 뭐냐면 딴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을 위해서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렇게 된다라면 그것은 본인들이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검찰이라도 전 그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그걸 밝혀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정황적 증거로서 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영희 의원이 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하고 왜 이 사람이 25번, 23번을 받기도 했는지 그거를 일단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료 제출을 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검찰이 그래야만 실제로 모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설로만 돌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비례대표의 매각매직의 가능성을 전 국민 앞에 사실은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잠재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박근혜 후보 아니에요. 미래권력으로. 네. 눈치 보기 한다는 그런 욕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로 답답하네. 민주통합당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갑자기 무슨 미디어를 여기자인가요? 네, 성추행 이야기가 네. 민주당 당직자라고 하죠. 네. 이게 갑자기 또 언론을 지금 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얘기는 노래방에서 술 먹고 노래방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발표한 새누리당 쪽한테 이제 민주당은 2차 피해를 또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가해자를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커지고 공개되는 것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본 걸 알리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처벌만을 바랬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새누리당이 본의 아니게 저는 피해 여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피해 여성이 공개해도 좋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문제가 달라지죠. 과거에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정무 부시장을 했던 분도 여기자 성추행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깐 나다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기자분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최현희 의원인가요? 그리고 최현희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자분이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끝까지 갔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여기자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나는 이걸 공개 상태로 싸우겠다 하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만약 여기자가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네들 확실하게 징계받고 처벌받으면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사실 그거 알려지는 거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성추행도 내용은 좀 아십니까? 저는 그건 모릅니다. 손을 잡았는지 그런 거 모르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여기자분의 입장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전 그런 생각을 갖죠. 네, 하여튼 술 먹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인데 네. 왜들 그러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술 잘 안 드시죠? 네. 먹기는 먹죠. 네, 알겠습니다. 대선 경선 민주통합당 예. 경선 바람이요. 예. 빨간불이래요. 맞습니다. 예. 뭐야, 선거인단 모집인가요? 이런 거 하는데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안철수 원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그런 있는데요. 것도 있죠. 아직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보세요. 막판에 막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대학 입시 눈치 작전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막판에 이렇게 몰리냐 뭔가 이상하다. 이게요 막판에 몰리면은요 조직표들이 대부분 대거 한꺼번에 몰려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흥행이 어떤 걸 떠나가지고 아직 이 선거인단 모집에서 이 등록한 선거인단이 미비하다고 이게 경선에 이게 흥행에 실패했고 아직은 좀 이르지만 경선 선거인단 숫자가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신문에 난 것처럼 100만 표가 안 되면 비문주자가 유리하고 넘으면 문재인이 유리하다.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럼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막판에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지금 상태로 예를 간단해요. 지금 상태로 요대로 나가요. 흥행에는 실패하지만 이러면 흥행에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전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예, 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역전 드라마가 나올 수 있어요. 요 상태로 가면. 막판에 왕창 몰려가지고. 왕창 몰리면 역전이 없다는 거예요. 요 대목도 새누리당에서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뭐 공보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공보 단장이죠. 공보 단장 나와 계시는데 요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선거인단이 모집이 좀 부진하게 되면 역전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만약에 뒤늦게 다 몰리면 갑자기 역전이 없고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여태까지 한 사람이 한 10만 되는데 마지막 날 2시부터 막 40만이 몰렸다. 그렇죠. 이러면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뭐 하루만 지나도 정치가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일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에 시커멓게 먹구름이 끼지 않았나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무소우리만큼요 치밀하게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로비력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제 임기 반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일 외교 관계에 닥칠 마찰, 갈등 이것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가 아마 받게 됩니다. 여야의 전 유력 대권 후보들은 갑작스럽게 넘겨받은 이 새로운 과제에 해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외통위 최고의 외통위 의원이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모시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차기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또 친박 캠프의 공보 단장입니다. 공천 헌금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